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충남과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수연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세일 텐데요. 우려할 점은 없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새해를 맞아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2023년을 맞으면서 이것만은 꼭 이루어야겠다라고 했던 새해 결심이 있다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거다. 이런 각오로 올해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 이런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청취율 조사 기간이 절반이 지났지만 남은 일주일 동안 저희 프로그램을 응원해 주시고 02로 시작하는 전화 받으시면 시사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죠? 당첨된 분들께는 3만 원 상당의 외식 배달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발언을 요청했지만 끝내 말을 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청회에 참석한 재난의학 전문가는 참사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 같은 공식 석상에서마저 유족들이 질문할 자리가 없다는 건 자신이 아는 상식과는 다르다고 꼬집은 건데요. 재난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참사 이후 공동체 회복 관점에서도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의견에도 여야는 오는 12일 열리는 3차 청문회를 조사 형태가 아닌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의 사실상 공청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유족들이 몇 명이나 참석할지는 여야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참사 피해 당사자로서 국정조사를 지켜본 유족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정책 당국자들의 책임 방기를 묻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뉴스가 가장 핫하고 관심을 끌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어요. 2,800자에 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나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그 성남지청에 출두를 하면서 검찰 조사에 앞서 이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다면서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출석을 하는 건 이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현장 분위기가 지금 구속시켜라 이렇게 보수 진영 쪽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이재명 지지자들하고 양쪽에서 다 나와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네,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민주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 40여 명이 총 출동했고 예. 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지지자들도 상당수 몰려온 반면 국민의힘 또 보수진영 지지자들도 이제 반대 시위를 펼치면서 성남시청 앞마당이 거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지지자들 측에서는 이재명 지키자 또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런 이 대표 응원 구호 또 정권 비판 구호가 번갈아 나왔고요. 반대 시위자들은 맛 비난전을 펼쳤습니다. 이 대표가 취재진 앞에 서자 지지자들 간 대치가 더욱 극심해지기도 했는데요. 고성이 계속 오가니까 이 대표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고 이제 이렇게 지지자 청중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는데 이게 네. 오늘 사진으로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된 장면이었습니다. 소란이 잦아진 이후에 이제 이 대표가 품속에서 종이를 꺼내 약 10여 분에 걸친 긴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질문을 하나 정도 받았는데 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의도가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 기소다라면서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도 살펴볼까요?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조사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격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그 검찰 출두 동행 이전에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면서 독일 나치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다. 겉으로는 법치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 통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제 당내 일부 의원들과 당 원로 사이에서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조홍천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위행이는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주는 것이다. 이 지도부가 동행한 데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쯤은 나 혼자 가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말라. 이렇게 한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역시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르르 몰려가서 무슨 시위하는 식으로 하는 스타일은 정치를 너무 오버하는 것이다. 이 타이밍에 맞서서 정말 토끼가 새 굴을 파듯이 사태 변화는 잘 꾀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대표에 대한 공세가 그 여당 내에 어떤 정파를 막론하고 계속 나왔는데요.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위세를 부리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받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끝났다는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전까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직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요. 아까 전해지기로는 한 9시쯤 끝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네. 아마 그 조사 이후에 조서 열람이나 이제 이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서 열람 하는데도 몇 시간씩 걸리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오늘 이 대표를 검찰이 소환한 이유는 이제 말하자면 변호사비라든지 성남 저희 대장동 등등 이제 다른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이 아니라
성남 FC 관련 이 광고비 집행 요거 관련 제3자 뇌물 혐의거든요. 네. 이제 요 혐의는 이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이에 대한 대가가 있었음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혐의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약 3가지 정도 쟁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가가 있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간 것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아마 이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그 사실 이어지는 문제인 게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탁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이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이제 그 전 두산건설 대표 등을 향한 이제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현안이 있는 기업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또 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기업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이제 이런 대가가 있는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대표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이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당시에 이 후원금 모금에 뭐 인지를 했거나 아니면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대표의 지시로 당시에 이제 정진상 전 이제 실장이 성남 FC 후원금 모금을 이제 주도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 역시 이제 이 대표 측에서는 뭐 그 당시에 이런 부정한 청탁 자체가 있지 않았다 뭐 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였다.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서로 양쪽의 주장이 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을 할 것이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조사가 아마 끝난 다음에 검찰에서 판단을 할 것을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수순인데 네. 뭐 이제 그 일단 검찰 측에서는 현재 뭐 뇌물액을 170억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고 이제 예.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아마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가능성이 좀 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이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그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네. 앞서 이제 노웅래 의원 때도 보면 지금 게다가 임시국회가 소집이 됐고 앞서 노웅래 의원 때도 이게 부결이 됐던 것 그다음에 오늘 이 대표가 이제 검찰에 출두할 때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동행했고 현장에서 거의 뭐 출정식에 가까운 이제 그 이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고 이제 이런 것을 미뤄봤을 때는 네. 아마 이 체포동의안이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영장 청구를 검찰에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뭐 기소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체포동의안 또 부결하면 또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또 올 수도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런가 하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재명 대표 장남 성매매 의혹 사건 수사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네, 오늘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이 작년 10월에 불송치 결정을 했던 이 대표 장남 이동호 씨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최근 재수사에 돌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것은 검찰이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한 범인은 앞서 경찰이 그 해서 이제 검찰로 보냈던 이 수사 결과 중에 일부분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또 당시 송치한 상습 도박,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해서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지금 그 1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변변하게 국회에서는 뭔가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결단을 촉구했다고요?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그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라도 끄려면 국회를 하루빨리 가동해서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경제 민생 위기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를 하면서 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 질문 실시와 각 상임위원회 가동 등 1월 임시회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 하면서 의장은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서 긴급 현안 질문 실시를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긴급 현안질이나 청문회는 천부당 만부당하다면서 우리 무기체계를 외부에 중개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북한에 다 알려주는 이런 긴급 현안 질의는 할 수가 없다. 이게 민주당에서 이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같이 일축을 했습니다. 글쎄,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은데 현안질을 왜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네요. 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3차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습니까?
네, 3차 청문회는 아마 지금 공청회 형식으로 좀 열리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1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이분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3차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유가족 8명, 그리고 생존자 2명, 지역 상인 2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이 명단은 아직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좀 거쳐야 하는 상태인데요.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3차 청문회는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한다면서 참석자들이 약 7분씩 발언을 마치고 난 뒤에 5분의 범위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당은 3차 청문회 때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서 유족 및 생존자들과의 대질이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결국 이 장관 출석은 불발이 됐습니다. 오늘 열린 전문가 공청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전문가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예. 여기서는 참사 생존자와 유족의 참여가 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좀 참여하는 게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네. 또 참사 대응 및 예방을 위해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재확립, 또 안전관리 공무원 증대, 재난 응급 대응 시스템 개편 등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야당 추천 재난 전문가인 차지우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정조사 운영이 상식과 조금 차이가 난다면서 국정조사 혹은 관련 정책들을 만드는 자리에 유가족 혹은 피해자 등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가족 및 생존자의 증언이 재난 대응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반면 이경원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이 응급 의료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미비점을 꼽으면서 특히 재난의료 지원팀, 이 디멧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현장에서의 권한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교수는 이 이른바 그 민주당 신현영 의원 논란을 좀 이제 지목을 하면서 네. 이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디멧에 사전 편성돼 있지 않다면 스스로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이 집 근처로 차량이 와달라고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부적절하다 그거는. 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부강 수사에 지금 착수를 했잖아요. 지금 압수수색도 했어요. 지금 윗선 수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서울 서구지검이 오늘 오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또 서울경찰청, 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예. 검찰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그리고 유승재 부구청장 등 경찰 및 구청 공무원들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오늘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 담당관실 그리고 스마트 정보과 등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이 박희영 구청장의 참사 전후 업무 내역과 내부망 송수신 기록 등을 확보했고요. 또 용산경찰서와 이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회사부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받은 경찰 내 부서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검찰로 가면 좀 수사가 달라질 거라고 하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려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네요. 네, 그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지금 장관급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이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은 오늘 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한다는 취지로 이제 사의를 그 대통령실에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위원장을 맡고 있고 나경원 그 전 의원이 지금 부위원장을 약 3개월 전부터 맡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때 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헝가리식 대출 탕감, 이 대출 그 저출산 정책 아이디어를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말하자면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자녀 이제 부부들에게 해주는 게 뭐 이자 뭐 면제라든지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 원금 그 탕감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건 정부 기조와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공개 반박을 하면서 지금 갈등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나경원 부위원장은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나경원 부위원장의 이 사의 표명을 했다 언론에 이렇게 밝힌 데 대해서 기자들이 질의를 하자 들은 바 없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제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 부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 말하자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런 확인이 있었는데 김 실장은 전화를 받은 바가 없다. 또 해당 보도 이후에도 재차 확인했지만 들은 게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들은 바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자기 거취와 관련해서 자기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제 특히 뭐 유선으로도 했고 문자로도 했다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이렇게까지 밝혔는데 예. 아마 뭐 김대기 실장이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닐 테고요. 뭔가 중간에 뭐 어떤 전달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사의 표명을 했지만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지금 그것도 사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지금 전당대회 당권 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어떤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특히 친윤계에서는 이 나 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인 말하자면 뭐 비판적인 그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본인이 전당대회를 나가겠다고 하면 부위원장을 빨리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돌직구를 던졌고요. 아마 그래서 오늘 사퇴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기후대사를 맡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본인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당대표에 관심을 갖는 건 명분이 약하다. 역시 친윤계 유상돈 의원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반면 이제 이른바 비윤계에서는 사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앞서 뭐 지난 전당대회라든지 대선 국면에서 나 전 의원과 좀 대립각을 세워왔던 뭐 유승민 전 의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나 전 의원에 대해서 약간 뭐 동정론 비슷한 이제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KBS 대구경배 7시 뉴스 인터뷰에서 우선 학교 폭력 사태에서 보는 비민주적 모습을 보면서 당이 이렇게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때 개인적으로 발표한 의견을 갖다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렇게 과한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나머지 당권 주자들 지금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당권 주자들은 오늘 그 경기도 수원에서 이 당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네. 총직결해서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뭐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당권 주자 대부분이 참석을 했는데요. 윤상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이른바 그 수도권의 중요성을 나란히 강조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경기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59석인데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딱 7석 건졌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도부가 전부 수도권인데 우리도 위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서 총선에 승리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안철수 의원도 지난 총선은 수도권의 패배였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 1당이 되려면 수도권 승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우리 당이 지난 1년 동안 많은 내분 때문에 갈등을 겪고 국민 지지도가 폭락했다.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우리 운명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현실적으로 느꼈다. 또 내부 총질, 내부 갈등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차별화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어요.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발표했네요. 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오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초경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사관은 상기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및 유학 등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나거나 개인 사정으로 단기간 체류가 필요한 경우 받는 방문 비자, 또 상업무역 비자 등은 오늘부터 발급이 중단될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10일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박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신임 외교부 장과 뭐 상견례성 첫 통화가 이루어지고 바로 다음 날 이런 게 나와서 또 더 예민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측과 소통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선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다만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국 측과도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계속 소통해오고 있었다고 간접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네, 뭐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건데 중국은 뭐라고 상응 조치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비례성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특히 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는 한국, 일본뿐 아니라 뭐 미국, 그렇죠. 프랑스, 인도 등 16개국 최소 16개국 이상이 공통적으로 한 건데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한 게 뭐 외교 관례상으로도 적절하냐 뭐 이런 지적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이
일상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의 새해 결심을 주제로 문자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0367님, 올해는 마음을 비우는 자세로 처신을 해볼까 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별것도 아닌 일들에 너무 얽매여 살아온 것 같아 삶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2779님, 매년 반복되는 계획이지만 올해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자막 없이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그러려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공부해도 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네, 열심히 하여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해 결심 문자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도 다음 주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국발 변수가 여전한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괜찮을지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2주 연속 그 확진자 수가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직 2주가 채워지진 않았고요. 한 네. 일주일 정도 6만 명대에서 지금 5만 명대로 감소를 했는데 네. 이것은 이제 12월에 초중고 대학교 방학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집단 발생이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정부가 당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을 제시했었잖아요. 네. 근데 방역당국이 위중증 환자 추이를 보고 이러면 다음 주에 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작년 9월 26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하고 잊을만 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꺼냅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작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직전에 4가지 지표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네. 이것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의 기준이 되는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 예. 위중증 환자 감소, 의료 역량 대응, 고위험군 면역력 등 4개 지표. 이것이 어떻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의 기준이 되는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예. 지금 2개를 충족했다고 하는데 이제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정도 지금 감소한 것이고 예. 위중증은 그대로 500명대, 사망자는 하루에 5, 60명 계속 나오고 예. 중환자 병동 가동률은 40%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절기 이가 백신 접종률이 60세 이상에서 32%에 불과하고 예. 18세 이상 성인은 13.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근거가 되느냐. 또 이 조건을 지금 충족을 2개를 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실내 마스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오미크론이 지금 유행하고 있고 초기에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면서 공기 전파가 실내에서 무증상 시기에도 잘 되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률도 낮은 이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해제해야 될 이유는 그냥 불편하다는 것뿐이죠. 국민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하실 수는 있지만 예. 방역 당국은 좀 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방역은 국민의 건강 안전을 먼저 생각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논의가 잊을만 하면 자꾸 나오고 12월에도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를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왜 지금 설 연휴 또 한 번 확진자가 늘고 위기가 닥치는 것이 보이는데 이런 논의가 다시 나왔는지 좀 의아합니다. 일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거하고 해제를 하겠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이니까 이거는 논의 시작하겠다고 한 다음에 한 달 또 시간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 시작이 9월부터 시작해서 9월 18일 날 했고 12월에도 있었고 이게 왜냐면은 논의할 수 있죠.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예. 문제는 이
실내 마스크 논의 해제를 자꾸 얘기하면 국민들은 팬데믹 끝났구나. 네. 뭐더라 마스크도 안 쓰는데 백신도 맞느냐.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하겠다고 자꾸 메시지를 내니까 네.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지금 백신 접종률이 안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하루에도 위중증이 500~600명, 사망자가 지금 50~60명이 나오는데 대부분 고령자예요. 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뭐 하나만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정부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이게 이제 뭐 의무를 권고를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논의고 뭐고 정책적으로 정부가 우리 그냥 국민이 필요하니까 우리 네. 정부는 국민 편을 위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일부 병의원이나 이런 공공교통기관에서 착용하는 걸로 결정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예. 그것도 아니고 맨날 논의를 논의한다. 아직 중국발 위험이 있으니까 아직은 아니다. 또 뭐 질병청장은 1월에서 3월 사이에 할 수 있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로하고 이 헛갈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뭐 그 정치적 판단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의료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시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텐데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게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 아닙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단기 입국자들, 뭐 단기 비자 중국에서도 상응 조치로 우리나라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막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 어떻게 평가하세요? 중국이 이제 2020년 초부터 3년 동안 이제 제로 코로나로 해서 엄격하게 이제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락다운하고 굉장히 억눌려 있는 상황에서 작년 12월 7일 날 제로 코비드를 폐기하면서 지금 급속도로 베이징 상하이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예. 중국 정부가 지금 투명하게 발표를 하지 않으니 정점인지 감소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에이신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상하이나 이 베이징에 병원이 꽉 차 있고 이 장례식장도 부족하고 화장터도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만 들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 정점 내지 정점 내려가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21일부터 이 우리나라 설날처럼 중국도 춘제 때 네네. 14억 인구 이게 세계 인구의 20%입니다. 이 14억 인구가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가고 농촌에서 또 대도시로 섞이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폭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입국자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단기 국자에서 PCR을 입국 시에 해서 예. 아직 10% 20% 적다라고 하지만은 이 중국인들이 태국이나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금 입국을 해서 우회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국자에서 양성자 수가 몇 명 안 되니까 이게 중국이 이미 정점을 짚고 내려가는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을 보고 빙산 크기를 판단하다 큰 코 다치는 거 아닌가.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미국의 또 유럽 국가들이 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통계를 제대로 발표 안 한다. 네.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은 안 알려줘서 우리가 불안하다. 제대로 좀 투명하게 좀 공개하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한 검사도 유럽에서 처음에는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강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은 아직 중국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도 지금 설이 껴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설 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그러면은 확진자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설 연휴 때 젊은이가 농촌의 고령자를 찾아뵙게 되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동절기 입가 백신도 찾아뵙는 젊은이나 어른이 다 안 맞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농촌의 70, 80대 고령자의
전파가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1일 5만 명, 6만 명도 실제는 두세 배 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 8월에 1일 신규 확진자가 18만 3천 명 나왔을 때에 위중증 환자 5,600명, 사망자 5,60명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태반에 그 코로나 의심 환자분들이 검사를 안 받고 또는 민감도가 떨어진 자가검사 키트를 집에서 검사해보고 이거 음성이구나 안심하고 돌아다니면서 퍼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5, 6만 명이 실제는 두세 배 12만, 15만 명 정도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일시적인 감소 추세긴 하지만은 지금 설 연휴 때 전국적인 인구 이동 또 해외로도 여행을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네.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고 또 위중증 사망자가 이어서 생길 수 있는 아직 고비가 좀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방역 대책으로서의 어떤 그 마스크 착용 문제도 있겠지만 개량 백신 접종률을 좀 끌어올려야 할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가 백신을 좀 맞아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이제 작년 10월 초부터 접종 캠페인이 됐는데 사실 접종 캠페인을 초기부터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그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라든지 오락가락 하면서 지금 드라이브가 안 걸린 건데 네. 지금이라도 이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는 이가 백신은 초기 우한 바이러스하고 현재 BA.5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반반 섞여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BA.5라든지 BN1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항원이 들어있는 이가 백신을 맞아야 지금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감염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고위험군에서는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현재 높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겨울철 대유행이 끝나가는데 굳이 지금 맞을 필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행이 끝난 건 아니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확진자로 집계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일 5, 6만 명도 지금 세계적으로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발생률 보면 일본하고 우리가 1, 2위를 다투고요. 네. 지난 한 달간 코로나 확진자, 누적 확진자를 보면 일본이 1위, 미국이 2위,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5, 6만 명이 이게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겨울철은 산멸 환경에서 실내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확산되기 쉽고 지금 중국발 변이뿐만 아니라 미국발 XBB 1.5도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유행이 늘면서 네. 우세종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겨울철은 상당히 지금 코로나19 유행에 위험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독감도 유행이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독감 지표가 보통 6 이상이면 유행이라고 보는데 지금 독감 지표가 60입니다. 10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독감으로 인한 폐렴 위중증 환자가 또 병원 입원이 늘고 있어서 소위 우리가 트윈데믹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월 봄이 될 때까지는 좀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XBB 1.5의 경우에는 치료제하고 백신에도 강한 저항력을 갖췄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WHO도 그렇고 이 많은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현존하는 가장 전염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능력이 높아서 기존에 백신 접종했던 분들이 돌파 감염이라든지 과거에 한번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이 재감염 우려가 있다. 다양한 것은 이 항바이러스제가 여전히 잘 듣고 중증도가 더 높아졌다는 증거는 없다. 이런 건 이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갑자기 최근에 XBB 1.5가 전국적으로 40%, 특히 뉴욕 북동부는 75%로 우세종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리컴비넌트 재조합변이고 일명 크라켄이라고 그래서 노르웨이의 바다에 사는 문어 모양의 개인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동남아에서도 유행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XBB 1.5가 앞으로 또 증가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부가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링도 하고 예. 중국에서 오는 것만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북반구의 국가들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유행이 늘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서 오르는 유입되는 변이 바이러스를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우리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안 하려면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때다. 이 말씀이 좀 귀에 꽂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환경, 스포츠, IT과학, 생활산업 분야인데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IT과학하고 산업이 같은 주제로 묶여서 같이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1위부터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뭡니까? 네, 1위는 환경 분야고요. 키워드는 황사가 이제 먼저. 네, 좀 심했어요. 최근에. 네,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이제 며칠째 좀 심해요. 그래서 밖에 있으면 목이 칼칼거리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주말에는 거의 뭐 강변북로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좀 심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번에 지금 한파가 풀리면서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또 이례적인 겨울 황사까지 겹쳐가지고요. 계속적으로 황사가 있고 최소 이제 목요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이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전국에 많은 비가 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됐더니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피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어쩔 수 없이 이것에 노출돼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외에서 그렇죠. 계속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달 노동자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인터뷰나 SNS를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게 운전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몰 때 위험하니까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뭐 스모그가 있을 때는 그냥 뭐 건강에 나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라면서 이제 모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비 오고 눈 오고 일 안 하면은 미세먼지까지 와서 일 안 하면은 며칠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었고요. 뭐 실제로 이번에 주말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 실제 이렇게 되면은 건설 현장 조업 시간도 단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조치가 있을 때는 목소리가 좀 듣기 어려워져서 이런 부분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환경 키워드가 있었는데 바로 지진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진 겪으신 분들 이제 놀라신 분들 새벽에 문자 보고 막 이러신 분들 많을 텐데 어쨌든 이런 지진이 왜 이렇게 요즘에 자주 나고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SNS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진의 원인이 이미 좀 지진이 난 지 얼마 지났던 이른바 이제 12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이런 여진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진이 계속적으로 깊어지다 보니까는 오히려 많아진다. 그래서 이 수도권 자체도 이제는 지진에서 뭔가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좀 놀랐었고 특히나 이제 SNS에서는 최근에 뭐 북한과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오는 문자에 상당히 뭐 놀랐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분들의 어떤 내용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 문자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2위 주자는 어떤 겁니까? 2위 주자는요. 스포츠 분야고요.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는 FA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FA컵은 아니고요. 이제 영국의 FA컵 얘기인데 황희찬 선수 얘기입니다. 네, 우리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월드컵 할 때 아주 멋있는 골을 하나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골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리그에서 무득점에 시달리고 있던 울버햄튼 소속의 황희찬 선수가 이제 시즌 첫 골을 넣은 것입니다. 근데 또 누구에게 넣느냐? 2019년에도 골을 넣었던 강호 리버풀을 상대로 이제 경기에서 넣었어요. 그것도 참 드라마틱한 골을 넣었는데 처음부터 출전했던 게 아니라 후반 17분에 교체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황희찬 선수의 팀이 울버햄튼이 1대2로 뒤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중원 이제 후반 21분 4분 만에 중원에서 패스를 받고 이른바 이제 원투 패스를 하면서 이제 슛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골키퍼 이제 가랑이 사이로 굴러 들어가면서 동점골을 넣은 겁니다. 지난번 골하고 비슷한데요. 네, 약간 이제 달려온 거리는 좀 달리가 했지만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와 정말 멋있게 넣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영웅이 될 뻔하다가 아쉬웠던 게 심지어 역전골에 어시스트도 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멋있게 패스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옵사이드가 돼가지고 골이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좀 약간 이렇게 웃기는 해프닝일 수 있는 게 그 골을 넣었던 선수가 골이 들어간 줄 알고 이제 그 우통을 이제 벗은 것이죠. 위에 우옷을 벗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옐로 카드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옐로 카드는 받았는데 옵사이드 판정이 나서 골은 취소됐든 뭐 이런 약간 우픈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는데 어쨌든 이 골 때문에 지금 비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황희찬 선수가 넣은 골로 비겨서 리버풀과 이제 재경기를 또 치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 골을 하나 넣어서 또 주목을 받았고요. 영국에서 이런 좀 즐거운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네요. 네, 스포츠 분야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키워드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GS 칼텍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자 배구 얘기예요. 네. 실제로 최근에 이 여자 배구의 인기가 이제 꾸준하게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난 9일에 있었던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던 도드람 2023 V리그 여자부 4라운드에서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를 했는데 정말 풀세트 스코어 경기 시간만 2시간 22분의 혈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제 우리가 이른바 뭐 야구에서는 가을 야구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제 여자 배구에서 봄 배구 그래서 플레이오프 시즌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 이제 최대 이제 4위까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안정권으로 지금 이 두 팀 GS 칼텍스하고 KGC 인삼공사가 지금 3, 4위를 놓고 이제 계속적으로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좀 이슈가 있는데 정말 끝까지 가는 혈투 끝에 이러한 그 이제 승리를 이제 GS 칼텍스가 거두게 됐고요. 네. 어느 수준이었냐면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감독님들이. 예. 감독님들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취재진들한테 게임 보시느라 힘들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수의 이름을 막 헷갈리시는 등 정말 혈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인지 여자 배구의 요즘에 인기가 좀 높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키워드가 여자 농구 올스타전이었는데 네. 여자 농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3년 만에 올스타전이 개최가 됐어요. 근데 이게 팬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직접 선수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소문난 잔치에 먹거리도 많았다 이런 평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이러한 프로스포츠에서 팬들을 위해서 선수들이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특히나 이런 여자 농구나 여자 배구에서 최근에 좀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3위 주제는요? 네, 3위 주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과학 분야고 5위가 산업 분야인데 예. 둘 다 같은 키워드가 나와서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바로 제가 좋아하는 CES 얘기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 줄로 먼저 좀 말씀드리면 거의 이게 CES의 C가 이게 코리아의 C라고 해야 될지 코엑스의 C라고 해야 될지 할 정도로 정말 미국에서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나갔고 심지어 이제 거기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한국 사람들의 그 한국어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릴지 몰랐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가신 쇼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열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열면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국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미국 바이어들을 만나는 게 이제 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쇼가 요즘에 워낙 일반인들도 많이 가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쇼 자체가 가전 박람회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이어들을 만나는 박람회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완성된 제품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가지만 절반 이상은 우리가 이런 제품과 이런 컨셉을 갖고 있는데 투자 좀 해줘라고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국내에 있는 유명 투자처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그런 접점을 만들고 만나는 거는 상당히 건전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데 가면은 이제 외국 분들 많이 만나야 되는데 이번에 좀 여담이긴 하지만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한국 분들하고 대화하느라 바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들리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이번 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S라는 쇼가 아까 말씀드린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좀 포인트가 몇 개가 일단은 작년과 다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쇼를 매해 지켜보는데 완전히 뭔가 새로운 컨셉이나 와우 할 정도의 막 미래 뭐 상상을 발휘하는 이런 거는 이번엔 별로 안 나왔어요. 역으로. 오히려 당장 지금 쓸 수 있는 기술 혹은 한 6개월 안에 상용화되는 기술
이런 것들 혹은 어떤 기술들이 하나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묶어서 연합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업 간에도 우리 기업이 잘났네 우리 기업이 잘났네가 아니라 네. 같은 표준을 만들어서 같이 우리가 연합해보자 이런 형태들의 그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지금의 경기를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이제 실제로 이번에 이 쇼를 했었던 CTA라고 하는 이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예. 트렌드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이런 경기가 어려운 시즌에 오히려 신기술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근데 그 신기술은 그때는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라 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이런 데 투자를 받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기업들도 뭔가 새로운 키워드를 던지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상용화될 수 있느냐 이런 쪽이 좀 생존에 좀 중심을 갖고 있다. 이런 형태들이 이번에 좀 나왔던 특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긴 하는데 네네. 모빌리티 쪽에 대한 기사가 많아요. 네, 특히나 이제 모빌리티에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됐을 때 그 안에서 자동차의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반 정도는 자동차가 운전해 줄 때 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 경험이나 인포테인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가 운전을 꼭 할 때가 아니더라도 그냥 세워져 있을 때도 그 안에서 만약에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된다면 정말 최고의 360도 영화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감성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게 좀 많이 나왔고요. 가장 흥미를 끌었던 게 BMW 차인데 BMW에서 어떤 컨셉카를 냈냐면 꼭 마치 옛날에 전격 제트 작전 뭐 이거 기억나시죠? 그때 했던 것처럼 키트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동차랑 사람이 실제로 감성을 주고받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자동차 앞에 있는 저희가 라이트 부분이 얼굴 이모티콘 표정처럼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오면 뭐 어서 오세요 하고 표정이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는 문에 이제 어떤 사람의 이모티콘이 나오기도 하는 대화를 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색깔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잉크를 활용해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빨간색, 다음 날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서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좀 이번에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빌리티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매긴 혁신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26위를 기록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실제로 혁신상은 휩쓸었고 심지어 이 최고 혁신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전체 17개 주는 상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10개를 탔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5개니까 엄청 많이 탔는데 그렇죠? 근데 평가를 했었던 우리나라의 혁신 순위는 26위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각 영역별로 나눴는데 한국이 연구개발 투자에서는 A+, 원격 의료, 뭐 디지털 다산, 드론, 기업 활동 이쪽은 다 A+예요. 근데 다양성 부분에서 D를 받았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부분에서 F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B, 세금은 C.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게 아니라 특정 업이나 잘하는 거 좀 몰려 있어서 더 인프라적인 거나 기반적인 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완해서 그렇죠. 진짜 진정으로 세계 1등이 좀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좋은 기회를 좀 찾아야죠. 네, 오늘 이슈이스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혼족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2도, 광주 0도 등 전국이 영하 8에서 4도로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2도 등 전국이 6에서 15도로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강과 호수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수 있으니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서울과 경기도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인천과 충청권, 전북과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늦은 오후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라권과 경남 남해안, 금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이후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1.9도, 습도 63%,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왜 아프면 서럽다고 하죠. 감기나 독감에 걸려 온몸에 열이 펄펄 끓을 때면 곁에서 간호해주는 사람이 있다 해도 서러움이 밀려오면서 아무도 병을 대신 알아줄 수는 없다, 이런 사실을 절감하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데 돈 걱정에 병원에 가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충청북도에서는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료비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미루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빌려줘서 제때 치료를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보훈 대상자, 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11만 2,300여 명이 대상이고요. 치과 임플란트, 무릎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등 6가지 질환을 시술 또는 수술할 때 의료비를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는 농협이 1인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고 최대 3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할 수 있는데요. 물론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또 충북도는 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채권도 인수해서 대신 갚아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북도민은 도가 지정한 병원 80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요.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병원에서 산정한 의료비를 농협이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청주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69세 환자가 이 제도를 활용해 이틀 뒤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북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부금을 합쳐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할인해주는 착한 병원 지정사업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충북도처럼 돈 걱정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의료복지의 선한 의도만큼은 부디 계속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This Romeo is bleeding, but you can't see his blood. It's nothing but some feelings that this old dog kicked up. It's been raining since you left me.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You see, I've always been a fighter, but without you, I give up. Now I can't sing a love song like the way it's meant to be. Well, I guess I'm not that good anymore, but baby, that's just me. Yeah, I will love you, baby, always, and I'll be there forever and a day. Always. Now the pictures that you left behind are just memories of a different life. Something made us laugh, something made us cry, one that made you have to say goodbye. What I'd give to run my fingers through your hair, touch your lips, to hold you near when you say your prayers. Try to understand, I've made mistakes, I'm just a man. When he holds you close, when he pulls you near, when he says the words you've been needing to hear, I wish I was him, but those words are mine to say to you till the end of time. And I will love you, baby, always, and I'll be there forever and a day. Always. If you told me to cry for you, I could. If you told me to die for you, I would. Take a look at my face. There's no price I won't pay to say these words to you. Well, there ain't no luck in these loaded dice, but baby, if you give me just one more try, we can pack up our old dreams and our old lives. We'll find a place where the sun still shines. Yeah, we'll love you, baby, always, and I'll be there forever and a day. Always, I'll be there till the stars don't shine, till the heavens burst and the words don't cry. I know when I die, you'll be on my mind, and I love you 본저비의 Always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의 새 결심을 주제로 문자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3927님, 올해 아빠가 80세인데 가족끼리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 4남매 올해는 꼭 시간을 내서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라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올해 소망 보내주셨고요. 5127님, 안녕하세요. 야간에만 운행하는 대형 택배 운전을 하며 시사를
항상 청취하는 1인입니다. 새해에는 안전운행으로 무사고로 1년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바람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7688님, 매년 완독하고 싶지만 중간에 멈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올해는 독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해 첫 시간 저희가 주경야독 코너에서 이 벽돌체 깨기 이 주제로 다뤄봤었잖아요. 다시 듣기로 꼭 읽고 벽돌 깨는 방법 알려드리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결심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이기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도 동거녀 시신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었다고요? 못 찾는 건지 거짓말을 한 건지 여러 가지 의심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만약에 진척을 못 보이면은 예.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어서 고유정 사건과 비슷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건데요. 네. 우선 경찰하고 소방 당국이 동거녀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이기영이 원래 매장했다고 진술했던 공릉천 일대의 수색을 지금 보름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엔 시신은 그냥 유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시신을 매장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었잖아요. 네, 중장비를 동원해서 지금 공릉청변을 뒤지고 있는데 시신을 네. 찾지를 못했습니다. 검찰 송치 전날에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것을 번복하고 매장 지점으로 지목한 공릉천 일대 땅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못했는데요. 바뀐 진술도 아마 거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었는데 6일 네. 오후에 파주 공릉청변에서 이루어진 현장 검증에서 수갑을 찬 손으로 시신을 매장한 위치를 가리키면서 그 땅 파는 수사관들에게 삽 좀 줘봐라. 삽을 반대로 뒤집어서 그걸 파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훈수를 둔 것으로 전해져서 왜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었는데요. 지금 폐쇄회로 CCTV를 뒤져서 네. 그 즈음에 이기영의 행각을 좀 밝힐 수도 있는데 이 CCTV가 한 달 정도밖에 저장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포렌식을 해도 지금 넉 달이 훨씬 지난 상황이어서 이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당시 이제 8월 달에 유기했다고 했을 즈음에 폭우가 내려서 하천 수위가 평소 1m 정도에 4, 5m 정도까지 올라왔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애초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선 이기영이 굉장히 잘 아는 주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낚시꾼들이 많이 올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북적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CCTV가 있는 곳에 시신을 매장했을 리 없고 또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면 훨씬 더 들통나기 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대, 수중수색, 드론까지 동원해서 한강하구까지 그 수색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금 입증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지금 검찰과 경찰이 고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강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금품을 노린 고의성이 입증이 되면 강도살인이 되는 건데 강도살인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검찰과 경찰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택시기사 시신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정 부분 적용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동거녀 살해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살해 증거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신을 찾아야지 직접 살해 증거가 확보가 되는 건데 그 외의 증거가 혹시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딱히 요거다라고 찝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그 이기영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혈흔 DNA가 예. 이 숨진 A 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명확하게 대조군이 없는 거예요. 시신을 찾아야 거기서 DNA를 추출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시신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 주거지에서 발견된 혈흔 DNA가 A 씨 것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대조군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를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기영 주거지에서 곳곳에 핏자국이 발견이 돼서 네. 6명의 여성의 DNA 대조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 그중에 한 개가 이 동거녀 A 씨의 혈흔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생활 흔적인지 아니면 살인의 증거인지 그걸 네네. 밝힐 방법이 없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그게 만약에 이기영의 방에서 나온 A 씨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활 흔적인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다 발생한 혈흔인지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백만으로 지금 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염두에 두고 형량을 낮게 받기 위해서 애초부터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혈흔이 그 여성의 혈흔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네. 이기영이 자백했다고 할지라도 이 여성을 살인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근데 이기영이 체포된 이후에 빈집에 반려동물 4마리가 방치가 됐었어요. 네. 그 파주시 아파트에 고양이 3마리, 개 예. 1마리가 방치돼 있었는데요. 입양 절차를 통해서 모두 다 새로운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보통 반려동물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20일가량 입양 문의가 없으면 안락사될 위기에 있었는데 네. 이기영이 지난달 25일에 검거가 되면서 빈집에 반려동물들이 남겨진 거예요. 주민들이 개가 너무 심하게 짖는다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구조가 29일이 됐습니다. 학대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동물들이 방치됐다는 걸 알게 된 시민들이 네. 입양 문의가 잇따라서 다들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갔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다행인 네.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네.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이 20, 30대예요. 네. 근데 제가 그 부동산 전문가분한테 여쭤봤는데 네. 20, 30대 때 당한 전세 피해 사기는 재기를 아예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 전부 다 전세금으로 보증금으로 다 냈는데 그 돈이 휙 날아가 버리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 수도 네. 있다는 거예요. 20, 30대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인의 전 재산이고 네. 심지어는 그게 빚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은 경우라고 하면 그걸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벌었던 돈도 다 잃었고 심지어는 빚도 너무 크게 져서 20, 30대에는 버는 돈이 40, 50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상대로 해서 2차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전세 사기 건수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전세 사기의 106건의 피해자 가운데 20, 30대가 68.8% 달하고 특히나 30대의 경우는 50.9%로 과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7.9%가 20대, 40대도 11.3%, 50대도 6.6%였는데요. 피해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이 됐고 서울 지역의 피해자가 52.8%로 제일 많았습니다. 인천은 34.9%, 경기는 11.3%, 지방은 1% 순이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의 빌라는 그 상대적으로 입주금이 크잖아요. 지방의 경우에는 그 정도 보증금이면 아파트 전세로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지방 지역의 피해자가 적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관계기관이랑 협의를 거쳐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피해자들 중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어떻게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 집을 그래서 낙찰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또 비용도 들어가고 그거 어떻게 할 만약에 세금 거냐는 체납이 있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낙찰도 받기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세보증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전에 굉장히 좀 네. 활발했었잖아요.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한 80%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경매를 못 받아요. 그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전세 사기 배후에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있다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전에도 얘기가 계속 됐었는데요. 이게 예.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들이 좀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최근에 사망한 강서구 빌라왕의 배우를 확인했다. 유사 사례가 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네. 경찰에서 배우가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서울경찰청에서 수도권의 600채의 빌라를 명의를 보유하고 있던 김모 씨의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고 주장하는 A사가 김 씨 배후에서 활동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서구 일대 신축 빌라랑 오피스텔을 100채 정도 보유하고 있는 강서구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정모 씨 사건에도 이 업체가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 씨는 작년 7월에 제주에서 사망을 한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금액이 확인이 안 돼요. 아파트의 경우는 같은 평수에 같은 지역의 층수가 좀 달라도 금액이 대략 확인이 되잖아요. 거래가 활발하니까요.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래된 건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신축 빌라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주로 전세나 임대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금액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분양가보다 10% 높은 가격에 전세를 불러요. 예. 그럼 2억짜리에 팔리는 빌라를 새 빌라잖아요. 부동산 업자들과 짜고 2억 2천을 부릅니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2억을 주고요. 2천만 원 중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뭐 200만 원 정도 10%의 커미션을 주고 이제 2,200에 그 전세를 놓은 거예요. 근데 전세값이 막 올라갈 때는 그러다가 전세가 2억 4천이 되면 분양가보다 비싸지면 또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전세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들이 제가 여러 번 봤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의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서 서민이나 2030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이게 빌라 사기 사건 때문에 뭐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라도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사기성 부동산 컨설팅 업체 그 폐악이 정말 심하거든요. 네.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좀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 앞으로도 경찰이 더 수사를 확대한다는 거죠? 네, 뭐 빌라왕, 건축왕, 뭐 별명도 굉장히 다양하던데요. 뭐 빌라의 신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너무 많더라고요. 예, 서울경찰청에서 그 빌라와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김모 씨 사건과 관련돼서도 건축주랑 분양대행업자 관련자 5명을 입건하고 계좌 등의 압수물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서 지금 399건에 884명을 검거한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83명이 구속이 됐고 허위 보증보험도 많고요. 그게 493명,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자본 갭투자 등의 순이었습니다. 오늘 SBS 단독 보도 중에 하나는 이 숨진 김모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이 사람이 예전에도 다른 수법으로 이 갭 투자를 통해서 빌라 사기를 했던 사람과 연루가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 조모 씨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했다는 건데 조직적으로 오래전부터 같은 수법으로 돈을 챙기는 사기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밤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서울교통사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전장년이 지금 19일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남의 조건이나 면담 방식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커서 만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 전장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청구 금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6억 145만 원. 재작년 12월부터 1년 동안 75번 그 시위로 운임 수입이 4억 3천만 원이 줄었다. 그리고 안전요원 등을 투입하면서 1억 6천만 원을 썼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6억 145만 원을 배상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1년 동안 손해본 것이 계산해보니까 6억 정도가 되고 민형사적인 대안을 모두 동원할 것이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년에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전장년이 5분에 탑승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조정안을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렇죠. 판결이 아니라 조정안을 제시를 한 거죠. 조정안을 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그걸 거부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3천만 원의 2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아침 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전장년에 대한 그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전 세계에도 본인이 원하는 예산이 흡족하게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도시는 없다. 시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했고 새해 들어서 입장을 정했는데 진작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었지만 여론이 무르익기를 기다렸다라고 밝혔고요. 글쎄요. 전 세계에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 마무리된 뒤에 지금 지하철 시위 재개되기 전에 이미 법적 대응을 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화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장현은 어떤 입장입니까? 전장현의 경우에는 오 시장과 전장현 간의 만남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번 소송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면담을 요청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은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 거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입장에서는 그 명백한 탄압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렇지만 여전히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그 만남의 방식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전장현의 요구를 더 귀담아 들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시위를 사실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 지자체가 대응하는 방식도 결국 법적 대응 외에는 없는 것인가. 네.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을 남기게 하는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국도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났는데 운전자가 갇혔어요, 차에. 시민들이 네. 구했다고요? 어젯밤 그러니까 9일 밤 10시 반쯤 있었던 일인데요. 네. 세종시에서 중앙분리대를 전기차가 들이받으면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세종시 소정명 운당리 국도 1호선에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건데요. 이 사고로 전기차에 불이 발생을 했고 해당 차량은 전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만 사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린 상황이었는데요. 네. 근데 구조대가 오기 전에 불이 붙은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한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이 사람을 끌어내고 있더라고요. 목격자분이 얘기해요. 네. 그리고 구조된 사람은 다리에 불이 붙었다. 그리고 시민분은 구조를 하면서 유리에 찔려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목격자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은 나는 가겠다 그러면서 구해놓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된 30대 운전자가 양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시민이 지나가시다가 이분이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단순 사고라고 생각하다가 사고 차량에 불이 붙은 걸 보고 119랑 112에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운전석에 가서 창문을 4명이서 깨고 이 남성을 그 안전벨트가 안 풀리는데 그 문을 열어가지고 겨우 끄집어낸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동승자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고 나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훨씬 더 거세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내 소방당국에서 이동식 수조를 만들어가지고 차 아래를 물에 잠기게 한 다음에서야 불길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힘을 보태준 시민에 대해서 의인이다.
목숨을 살렸다. 그 선행에 감사한다라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서 한번 불이 나면 네. 외신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무섭잖아요. 불이 네. 안 꺼지잖아요. 아무리 물을 뭐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조 안에 차를 그냥 넣어버려서 네. 공기와 완전히 차단시켜야지 지금 차에 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선은 이번 일주일 사이에 이 전기차 테슬라에서 2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는 조금 더 의문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부딪혔잖아요. 가드레일에 충돌을 했으니까 화재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7일 날 성동구 테슬라 서비스 센터 안에 모델 전기차가 입고가 됐어요. 이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리를 해달라고 입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불이 열폭발을 일으켜가지고 불이 발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충돌 없이 배터리 오류에 이어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이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아마 이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충전 상태를 확인해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차량에서 문제 제기하는 차만 지금 바꿔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터리만. 그래서 정식 조사를 결정하고 나서 테슬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이 나면 어떻게 대응할지가 정말 답이 없는 게 내연기관차와 달리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원이 꺼지면 전면의 트렁크 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뭐 앞바퀴에 휠하우스 트림을 열고 와이어를 당겨라. 공기 흡입구 옆에 포트를 열고 와이어를 당겨라 이런 얘기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불이 나고 아까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이 지금 매뉴얼대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날의 경우에도 소방대원들이 테슬라 엔지니어를 불러달라. 그다음에 건물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레카를 불러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끝내는 유리창을 깨는 방식으로 진압을 시도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화재 문제, 발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예. 이거 어떻게 안심을 하고 이 차를 타겠느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랑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요. 통합 유선 번호 한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똑같은 번호에다 전화를 해야 된다고 해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러게요. 지금 뭐 전기차 화재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 측에서도 한국에 이렇게 차량을 많이 판매하면 네, 그렇죠. 최소한 이제 접촉할 수 있는 네. 뭔가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이번 설 연휴에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엄청나게 늘었네요. 그러니까 작년엔 제주도를 많이 가서 제주도가 굉장히 북적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동남아와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투어가 설 연휴 기간에 출발을 하는 패키지 상품 예약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15,000여 명이 9일까지 벌써 이미 예약을 한 상황이고 작년 설과 대비하면 7,01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한 52% 정도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일 많은 데는 동남아입니다. 54%. 일본 30%, 유럽이 7% 순이었는데 동남아 중에도 베트남이 제일 많아요. 36%, 일본 그리고 태국, 필리핀, 대만의 순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북교수와 오사카, 홋카이도가 고르게 분포를 보였다고 합니다. 대만의 경우에도 방역 규제가 폐지된 이후에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제일 많이 가시는 날은 21일 출발이 제일 많아요. 32%. 연휴 전날이 20일도 26%나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차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1490년대 함경도 임지로 떠나는 하급 공간이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훈민정음 반포 40여 년 만에 쓰여진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흔적의 역사,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현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 네. 언제 어디서 발견된 겁니까? 2011년 5월이니까 벌써 한 12년 정도 됐네요. 네. 대전 유성에 제2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있던 안정 나씨 문중의 묘역이 집단으로 이장을 했는데 그 이장 도중에 조선 초기의 무관 출신인 나신걸이라는 인물의 부인인 신창 맹씨 무덤에서 나왔는데요. 네. 맹씨가 미라 상태로 확인됐는데 꽉 밀봉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머리맡에서 떡진 종이 뭉치가 이렇게 확인됐어요. 보니까 한글 편지 2장이었고 이렇게 해보니까 보존 처리해보니까 그렇고 한글이 선명하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혹시 편지의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뭐 글씨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뭐 간기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어서 추적을 했는데 네. 이 편지에 보니까 함경도를 영안도로 표시한 게 보였다고 그럽니다. 예. 주목을 했는데 실록을 보니까 함경도가 1470년에 영안도로 이름을 바꿨다가 또 공교롭게도 1498년에 다시 또 함경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네. 이 편지가 1470년에서 98년 사이에 뭐 작성된 거구나 했고요. 또 하나 그 어머니하고 애를 이렇게 잘 모셔라라고 하면서 예. 그 아버지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148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88년 돌아가신 그 다음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1490년 정도 되는구나라고 해서 1490에서 1498년까지 거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참 대단하네요.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게. 유추하는 거죠. 근데 편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한글 그 반포 후에 초기 한글이라 그런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원문이 보니까. 그래서 뭐 그걸 또 판독해내는 연구자가 있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글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경도 학군관으로 이제 발령받은 나신걸이라는 남편이 그 1490년 무렵에 회덕 대전 쪽이죠. 거기 아내에게 보낸 사연을 담고 있는데 그 솔직히 말해서 저는 편지를 보고서 약간 실망을 한 거는 머나먼 곳에서 이렇게 군복무를 하는 남편이라면 뭔가 아내한테 보내는 편지 좀 애틋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기대를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뭐 사랑하니 보고 싶니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사실 또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편지를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얻고 뭐 하여튼 자기 하소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함경도로 가니까 멀리 가니까 하소연 하는데 내가 그 영안도 경성, 함경도 경성의 군관이 돼서 간다네. 내 스스로 군관이 되기를 자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네. 만약 내가 고향에 돌아간다고 하면 탈영병으로 처리돼 가지고 병주 지금의 국방부에서 붙잡아서 귀향을 보낸다는데 이 참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는가 그렇게 되면라고 했고 그렇게 잔뜩 이제 신세한탄을 한 다음에 이 경성으로 해서 그러니까 함경도 경성으로 해서 인편으로 내 겹저고리하고 군복을 좀 보내주게 뭐 이런 식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아니 뭐 보고 싶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한테 군복만 보내달라고 하면 이거 정말 야속한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뭐 실망을 했는데 두 번째 편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약간 흥미로운 구절이 보이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즉 그러니까 남편이죠. 내가 즉 화장품하고 바늘 6개를 사서 보내네. 내가 집에 다녀가지 못하니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 있었고 내가 그래서 울고 간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기 모시고 다들 별탈 없이 지내오. 나는 내년 가을에 아마 돌아오게 될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는 안 했지만 선물은 보낸다는 그 선물 보내는 걸로 사실 마음을 표현한 거네요. 그래서 이 분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선물을 보냈겠거니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 연구자들이 여기에 좀 흥미로운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나한테 기뜸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조선시대의 화장품하고 바늘은 여성들이 갖고 싶어했던 당대의 잇 아이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자인데 17세기 초에 작성된 한글 편지 자료를 또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것이 현풍 곽씨 한글 편지였는데 그중에 보면 딸이 친정 어머니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분과 바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서울 갔던 남편이 바늘 하나 분 한 통 사오지 않고 돌아왔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말투가 아닐 것 같아요.
엄마 남편이 서울 갔다 왔는데 남편이란 인간이 이런 거 하나 안 사왔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뒷담화죠. 지금 보면 그렇게 하는데 편지 보면은 이 아내를 위한 선물일 거 아니에요. 분과 바늘이. 그거는커녕 남편이 너무 오래 서울에 있어가지고 이게 돈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버선까지도 팔아먹고 왔다라고 하는 그렇게 또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 화장품은 지금도 여성들이 선호하는 거니까요. 네, 뭐 남성들도 뭐 선호하겠죠. 네, 이해가 되는데 바늘은 조금 의외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 들어보면 바늘 뭐 외로우니까 뭐 허벅지를 찔러 이렇게 생각할 수 그건 아니고 뭐야 조치문이라는 그 조선시대 수필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게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데 그 조치문은 사실은 부러진 바늘에게 받침이라는 뭐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네. 19세기를 살았던 유씨 부인이 27년간 쓰다가 부러진 바늘을 이렇게 의인화해가지고 쓴 제문인데요. 유씨 부인은 이 바늘이 어디서 나왔냐? 이 조선 사절단, 그러니까 중국을 하는 사절단의 일원으로 북경을 다녀온 시삼촌이 사온 선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간 여자들의 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늘인데 이 바늘을 27년 만에 부러뜨렸으니까 오 통제라라고 슬퍼하면서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부녀의 놀이개라 밥 먹을 적에 만져보고 잠잘 적에 만져보고 더불어 벗이 되었고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 때 겹실을 꿰었으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수필을 이어가죠. 그러니까 바늘 부러진 상실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은 유씨 부인은 바늘이 부러지자 내가 기절할 정도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발을 베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낸 듯 아깝다 바늘이여라고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음 생에 다시 만나서 평생 함께 살고 같은 날짜에 같이 죽자라고 기원을 하고요. 근데 이 조친문은 사실은 이 봐도 절세 명문장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바늘과 조선 여인 어떻게 보면 평생 애장품으로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느질은 뭐 조선 여인들이 많이 하는 거, 수놓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늘 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네요. 뭐 흔하겠죠. 흔하기는 흔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연구자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돌이켜 보면은 이 쟁기나 가래, 뭐 괭이, 낫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호미, 다리미 이런 것들은 좀 투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도구인데 바늘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 다양한 크기로 만들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가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당대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기구는 뭐 대장간에서 이렇게 망치로 큰 걸로 이렇게 두드려서도 만들겠지만 바늘은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조친문을 봐도 시삼촌이 중국에 와서 사서 가져온 바늘인데 여러 쌈을 가져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저기 선물을 보내고 나도 썼지만 무수하게 부러뜨리고 너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 남은 게 부러진 건데 이번에 어찌 사랑스럽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신글 편지, 현풍각시, 뭐 한글 편지, 그다음에 조친문 이런 걸 보면 조선시대 여인들을 위한 어떤 선물 중에서 넘버원이 아마 이 바늘과 아까 얘기했던 그 화장품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두 편지의 차이가 있네요. 그 한경도에 당시에 근무했으면 거의 최일선에 근무했던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뭐랄까요? 누군가가 외적이 침입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맨 바깥에서 일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바늘하고 화장품을 사서 보냈는데 서울에 갔던 남편은 안 사가지고 온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뭐 어떤 두 케이스가 참 공교로운 건데 그것도 하나 못 사와가지고 참 이렇게 자기 뭐 버선까지 팔아먹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요령이 없는 남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나신걸 편지나 이런 걸 보면 남편을 그 두 개 마찬가지인데요. 보고 싶다느니 사랑한다느니 이런 표현은 하진 않지만 뭔가 무심한 듯 아내를 챙겨주는 요즘에 그 츤데레라고 하나요? 그런 남편의 향기가 좀 풍기는데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은 조선시대의 남편이 뭐 아내한테 보내는 편지글 이런 데서 뭐 그리움이니 사랑이니 이런 그 직접적인 표현은 사실 없거든요. 없다기보다도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어떤 사랑의 표현을 담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도 사실은 그래. 저도 마찬가지로 그 표현하기가 좀 닭살 돋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는 더 했겠죠. 그 예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덜어는 알고 계신 편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어찌하여 날 두고 먼저 가셨냐라고 애달판 조선판 사랑과 영원이라는 그런 편지가 있는데 그걸 네. 원희 엄마 편지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근데 이 편지는 사실은 뭐 이 16세기 말에 먼저 죽은 남편을 위해서 그 부인이 쓴 추모글이거든요. 이게 남편이 보낸 추모글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인이 보낸 추모글이고 또 하나 얘가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인데요. 이 그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멋없는 남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1806년에 부인이 전남 강진에 유배 중이던 남편 다산에게 그리움을 가득 담은 편지 한 통하고 그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다홍치마 그를 보냈어요. 빛바랜 다홍치마인데. 네. 그러면서 편지 내용은 뭐냐면 등불 아래 한 많은 여인은 뒤척이면서 잠 못 이루고 그대와 이별한 지 벌써 7년이 됐고 서로 만날 날은 아득하네라는 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 남편은 어떤 리액션을 취해야 됐겠습니까? 그 다홍치마 붙들고 당신을 보는 마음이 들었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아주 좀 꿀 담은 그런 네.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 사실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산 정약용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다산은 뭐라 그랬냐면 이 빛바랜 다홍치마를 보고 뭐 그리움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거 글쓰기 되게 좋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5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각 폭마다 자식들한테 일일이 훈계하는 글을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를 보듯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홍치마 보냈더니 그 다홍치마를 찢어가지고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로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 다산 정약용이라고 부인을 뭐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워했겠죠. 네.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었냐. 1806년 어느 날에 아내를 만나는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그 시를 표현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리워 말아야지 그리워 말아야지 이 서글픈 꿈속에서 본 그대의 얼굴 이런 식이었던 그 제목이 꿈속에서 본 아내에게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자식한테 훈계 편지가 아니라 아내한테 보낼 편지를 다홍치마에 써서 보냈어야죠. 그러니까요. 참 멋없는 남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되게 참 웃기는 거죠. 그렇게 시를 썼으면 보내야 되잖아요. 시만 쓰면 뭐합니까? 자기만 갖고 있으면.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산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글 이런 그 조선시대 글이나 이런 편지는 직접적인 사랑 표현은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건데 그런 일종의 친데레 남편의 면모가 보이는 표현들은 덜어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현풍 곽씨 한글 편지에도 보면 그 있는데요. 뭐냐면 주인공인 곽주라는 분이 만삭의 몸으로 출산을 위해서 친정에 간 부인한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 몸만 건강하면 되고 또 딸을 낳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딸 낳았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오라고 이제 쓴 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좀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을 때니까 아들 안 낳아도 좋으니까 순산만 해라 이렇게 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을 중시하는 그런 가부장적 사회인데 아들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당신 몸이 최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애정이 묻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아닌 듯하면서 뭔가 그렇게 표현한 건데 아내를 안심시키는 남편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나신걸 편지도 보면 남편이 굉장히 몸이 건조한 이야기를 이제 잔뜩 써놓으면서 슬쩍 분과 화장품과 바늘 선물권을 살짝 얹어놨잖아요. 그래서 주목하지 않으면 저도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이런 남편을 사실은 뭐 무심하다고 해야 될지 혹은 뭐 츤데레라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요. 그 시절에는 시어머니가 편지를 검열하셨나 그렇게 애정 표현이 박했는지 모르겠어요. 낯간지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아내를 위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사실 남편으로서 이렇게 보면 남편이 없는 그런 그 집이잖아요. 혼자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됐겠죠. 그리고 편지를 보면 1년이 지난 뒤에야 가야 된다라는 고향에 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내가 지켜야 할 고향집 굉장히 그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편지에서 그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발 농사를 직접 짓는다고 노비들이 우리가 짓겠다라고 해도 절대 거기에 뭐 동요돼 갖고 그러지 마라. 어렵다 농사라는 게. 그래서 반드시 좀 부잣집이었나 봐요. 지주고. 그래서 소작을 주라고 했다라고 했죠. 소작을 짓는 집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곡식의 씨를 얼만큼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 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내려고 하지 말고 똑똑한 노비를 찝었습니다. 누구누구. 그 사람한테 내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친척한테 뭐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랬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다 챙기려고 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훈민정음 창제 반포 40여 년 만에 이런 한글 편지를 썼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도 아닌 지방의 부부가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가 뭡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면 아침 나절이 되기 전에 어리석어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그런 쉬운 한자를 또 창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창제 의도가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백성 스스로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훈민정음 반포 3년 만에 1449년 당시에 74살의 나이로 영의정이 된 하연이라는 분을 비판하는 한글 벽보가 서울 거리에 붙었는데요. 전임자인 황희정생이 87살에 은퇴를 했는데 또 그 자리를 또 74살의 하연이라는 분이 또 거의 기용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종의 인사정책을 뭔가 이렇게 지적하는 벽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1485년에 보면 고관 대작들의 비리를 탄핵하는 종로 시전상인들의 대자보가 또 한글 대자보예요. 그것이 또 거리에 붙기도 했습니다. 1485년이면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나신걸 편지하고 연대가 좀 비슷하네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임금의 인사정책, 고관 대작의 비리를 고발하는 투서, 벽보가 이제 거리에 붙을 정도로 한글은 소통의 가유가 된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그 나신걸 편지를 보면 훈민정음 창제 후에 어떻게 보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갔던 한글 열풍을 증거할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뭐 함경도 경성에서 충청도 회덕은 한 달 거리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렇게 먼 곳에 떨어져 있던 남편이 부인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배울 수 있는 쉬운 한글로 이렇게 부부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투서나 벽서 이런 거는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글이지만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건 아주 사적인 관계에서도 한글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나신걸 편지보다는 60년 정도 뒤늦게 주고받은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청주에서 발견된 순천 김시출토 한글 편지인데 모두 192점인데요. 거기 보면 한 1555년 정도에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은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시집간 딸에게 늙음하게 처불든 남편을 뒷담화하는 그런 또 하소연하는 그런 친정엄마의 편지가 계속 있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시집간 딸한테 내 아버지가 처불렀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면 좀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60 다 돼가지고 겨우 미관 말직, 찰방벼슬이라는 거는 미관 말직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랐다 그럽니다. 그러자마자 첩을 얻어서 본처를 홀대한다. 하물며 재상을 지낸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라고 이제 니네 아버지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편지를 보면 부부간에 나오는 대화를 딸에게 일러 바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첩두기를 그만두라라고 하면 남편이 내 인연 즉 첩이 밉지 않으니까 첩으로 삼겠다. 잔말 마라 뭐 이렇게 또 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게 할 말이냐라고 이제 가슴을 치고 그 친정엄마는 하물며 아들까지도 네 오빠까지도 엄마가 세물 내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다라고 하니까 내가 서럽기만 하다. 그래서 소주를 몇 개 먹고 죽고 싶다라는 그런 여러 차례의 괴로움을 이렇게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한글 편지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가요? 이게 사실은 한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늙음하게 처벌든 남편 때문에 속이 문드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한글을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남편 흉을 보고 한껏 욕을 해대고 뭐 가슴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지 못했겠죠. 한글이 있었으니까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한풀이 수단 그것도 한글의 어떤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백성과 양반이 어떻고 백성과 임금의 뭐 언론을 풀어주고 뭐 이런 것들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아주 그 백성들의 사소한 이야기 소통까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뭐 훈민정음 창제하고 난 다음에 한글로 쓰여진 편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소개하신 글 보니까 당대 사람들의 애환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한글 편지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422님께서요. 화장품과 바늘 그 시대 최고의 선물일 것 같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지금도 최고인 것 같은데 화장품은. 바늘은 모르겠습니다. 바늘은 아니더라도 바늘만큼 굉장히 최첨단을 달리는 거 선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대 선물이겠죠. 네. 자, 오늘 혼자기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2022년 영화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입니다.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선한 사람은 승리한다가 아닐까 합니다.